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접점보다는 각자 이 수직 계열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만약에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못 들어간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대만의 TSMC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쪽에도 좀 영향도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3분기 중국 증시를 움직일 세 가지 힘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신흥국 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분기별로 더 자주 모시고 네. 중국 증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단 경제라든지 이런 이슈들보다는 당에 대한 자랑이죠. 본인들의 이제 업적을 좀 강조하고, 그 샤오캉 사회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이루고 했고 소득이 만불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절대 빈곤을 탈출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이 두 가지 100년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당 100주년이 있고 49년이 되면 건국 100주년이 되니까 건국 100주년 때 이제 이룩하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산층 많고 본인들이 이제는 신흥국 내에서의 입지가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강국이 되겠다. 이 연설에서는 이 당이 밀어주는 특정 산업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나왔었나요? 기술 자립이라든지 군사 강국 관련된 어떤 메시지들이라든지 요새 이제 공동부유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부론이 이제 화두였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론 관련돼서 이제 세세한 언급들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8, 9월까지 14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구체화되는 것들이나 7월 첫 주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소부장 관련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기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일단 저희는 중국 정부가 이제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중국은 정책이 중요한 나라긴 한데 역대급 지지율로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방역 성공 이후에 당의 간섭이 더 많아지고 당의 어떤 리더십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장악력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더 중국 정부 정책에서 제시하는 세팅, 그리고 그게 시장이 따라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들이 강조되는 게 워낙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자립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목조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견제를 하고 있는 이 소부장 분야라든지 첨단 분야, 미국과 중국이 각각 큰 정부 하에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쪽의 정책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빠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하드웨어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은 이유도 이런 정책 기대 하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공부론을 강조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복지 정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복지 정책이 성장률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로 중국이 계속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성장의 주축이 어디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 공부론이라는 거를 무섭게 봐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중국의 항저우시가 있는 절강성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공동부유 시범 특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부유라 하면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자산의 양극화, 기업 지배 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라든지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이나 양육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부담이 있고, 아시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결국엔 생산 원가를 올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효율성은 구축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률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론에 부합하고 어떤 인민들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결해서도 그 중국들의 이제 출고 가격이나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가 부담을 많이 낮췄던 게 중국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이제 점점 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실제 불균형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면서 시진핑의 3년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집권 세력을 위협할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이제 물론 중국 관련 소득이나 진위계수나 여러 가지 이제 임금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나오거나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환기를 계속 시키고 있죠. 그게 애국주의가 됐건
외부와의 경쟁이 됐건 간에 좀 환기를 시키면서 당 쇄신도 계속 같이 하면서 좀 여론을 달래고는 있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작년에 이제 방역에 성공하고 미국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내의 여론 보도는 미국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여론이 이제 서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전을 잘 하고 있어서 당장 3연임을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알리바바 규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반독점 규제나 개인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했던 것도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번 3분기 전망에서 중국 정부 정책은 원래도 싸우면 안 되는데 더더욱이 지금 싸우면 안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정책이 순방향인 것과 정책이 역방향인 애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금 빅테크나 이런 걸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빅테크가 반독점법으로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관리라든지 개인 신용 정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유명한 마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엔트그룹의 이제 핀테크 규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사교육 규제도 있고요. 빅테크 관련된 이제 일종의 직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뭐 가격 담합이나 가격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된 규제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과징금을 한번 크게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3분기 입법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직전 주말에도 뭐 띠디추싱이라는 또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이제 컨셉의 업체나라든지 메이투안이라는 이제 배달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제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알리바바가 과징금 뭐 매출 대비 4% 정도 맞으면 그 정도가 이제 상한선이라고 보고 주가는 빠졌으니 이제 접근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기존의 10년 동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종의 풀어줬다면 시장이 생긴 이후에 분명히 부작용은 있고 글로벌리 많은 국가들이 또 똑같이 지금 고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제재하고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이제 칼을 뺐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위험한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금융 리스크 낮추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는 바가지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하고 다음 당대회가 있는 11월 전까지는 반독점 관련된 규제들은 계속 강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들을 포함한 펀드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피해야겠네요. 주가가 조금 이제 2월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이번 5월 반등 때는 소비주나 빅테크에 대한 중국 투자 포지션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게 항생테크 지수든 미국에 상장된 이런 빅테크든 간에 조금 올랐을 때 좀 손절을 하자. 과감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더 오래 투자하셨으면 익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줄이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제조기업들 뭐 신재생이든 전기차든 반도체든 그런 쪽에 이제 좀 더 종목이나 관련 상품들을 좀 늘리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비중 확대를 빅테크에 관련해서 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제 캐펙스가 증가하는 제조업을 좀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전자, 유틸리티, 제약, 비철, 기계 이렇게 5가지거든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가장 관심이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등 이 전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서의 탑픽은 반도체 기적으로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북방화창이라고 해서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가 있거든요. 파운더리나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SMIC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조혁창신이나 뭐 북방화창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비 업체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저희가 7월 첫 주에도 중국 정부가 이제 공업부죠. 중국에서 공업부에서 소부장 우량기업들 육성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어떻게 이제 육성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대체로 이제 중지가 모아지는 거는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조금을 줘서 직접 대출 우대를 주고 보조금을 꽂아줬는데 그게 좀 1차적으로 실패하다 보니까 시장화된 방식으로 상장을 IPO를 시켜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중국 정부 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혜 볼 수 있는 탑픽으로 북방화창 같은 업체를 반도체 쪽에서 좀 보고 있고요. SMIC나 이런 것들도 범용 제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서로 공급망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물량 부족 문제나 공급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이 아니더라도 파운더리 형태나 팹리스 이런 기업 중에서 뭐 SMIC 이런 기업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소부장의 전격
드라이브를 건다면 국내 기업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야금야금 뺏기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안 온다 이슈가 있고 이런데 이제 직접 연관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중국 쪽으로 이제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이 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신 화두인데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는 품목들이 좀 바뀌어요. 종목들이 예전에 소비재, 은행, 금융 혹은 작년까지는 신재생 전기차를 샀다면 올해 들어선 전자를 사요. 딱 우리랑 겹치네요. 그렇죠. 걔네가 이제 따라오고 있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한 것들이 반도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쪽에서 전자를 많이 사고 제조기업들을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국내 영향이 좀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거를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검증된 바 없고 대신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접점보다는 각자 이 수직 계열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만약에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못 들어간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대만의 TSMC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쪽에도 좀 영향도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 밸류체인에 갈 것이냐,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갈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이 어쨌건 지금 굳이 왜 그러냐 싶기는 한데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화에서 수혜를 본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대만, 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에 투자를 하거나 그 밸류체인에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기가 이제 점점 쉽지 않은 압도적인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이야 뭐 옛날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점점 더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해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소비장들의 선택지라는 거는 삼성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벤더라는 게 다 뻔하고 밸류체인이 뻔한데 그 반도체 애널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갖추고 소위 말해 이제 떡고물 같은 게 중국에서 투자할 때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오히려 좀 떡고물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낙수 효과라는 건 제한이 되고 결국에 현지에 국산화를 하는 장비나 소재 업체들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완성제가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내 뭐 장비 업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발굴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소부장 업체들은 미국의 반도체 밸류 체인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뭐 저희 국내 애널리스트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식견이 부족해서 살짝 피해 가시네요. 네네 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뭐 경쟁력 검증된 바 없다 했으니까 중국 반도체 업체를 감히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들과 경쟁력을 비교하는 건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국산화율로 본다면 중국이 뭐 평균적으로 지금 15%가 안 되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60-70% 넘는 상태고 뭐 당연히 이제 수출까지 하는 단계다 보니까 경쟁력은 그 국산화율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까지 중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모든 소부장 관련된 국산화율을 지금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제시는 했는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성공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그 몸부림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몸부림이라 하면 중국이 투자를 이제 할 거잖아요. 캐펙스가 됐건 R&D 지원이 됐건 법인세도 이미 다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국가에 가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냐를 보셔야 되고 중국은 명확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픈북 테스트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따라가는 전략.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종목을 못 찾으면 중국의 종목이나 그 종목도 꺼림직하면 압축 투자해서 벤치마크에 투자하는 그래서 그런 쪽의 기회를 찾자는 게 지분 투자 관점에서의 이제 전략입니다. 반도체를 얘기를 했고 사실 국내 화학업종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이유를 얘기할 때요. 네. 중국의 생산 설비가 워낙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차정 시대만큼의 주가 성장 모멘텀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국내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이나 화학 업종들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반도체 쪽이 첨단이라면 중국 전통 이런 중후장대 쪽, 소재나 산업재 쪽은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을 하고 있고 소수 살아남은 기업들만 증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같이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하진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서 앞으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에 많이 배출하는 쪽이 철강이나 화학 제지나 뭐 이런 비철 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조정과 도태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국내하고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포스코가 주도주 역할을 했었듯이 생각보다 중국이 지금 공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만 해서 짧게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긴 그림에서 지난 한 6, 7년 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이나 과잉 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를 눌렀던
이 중구장대 쪽의 임팩트가 당분간은 이제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걸러지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경쟁력 있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대표 기업들 글로벌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상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증설 부담이 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 206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을 구체화했는데요. 사실 중국이야말로 탄소 발생 주범국이잖아요. 주범국이죠. 근데 이렇게 탄소 중립을 전면에 내걸었을 때는 반드시 피해주와 또 수혜주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어떻게 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묶음 투자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탈탄소를 작년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무대에서 일단 먼저 선언을 했고 필요성 때문에 이제 본인이 꼭 이 어려운 미션을 꼭 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을 정치적으로 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저도 한 10년 살았지만 석탄의 의존도를 제로로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선언이 될 텐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제조기업의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로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게 도입이 될 경우에 정말 끝장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사실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왕 할 거 본인이 세게 하겠다는 걸 이제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피해나 수혜 기업을 찾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을 바라봤을 때는 상위 기업들에게는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크게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탈탄소를 하게 되면 특히 내년까지는 저감 쪽에 포커싱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석탄 쪽, 전력 쪽이나 철강 쪽이나 뭐 교통 운수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제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출을 줄이고 생산 제한을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처럼 포스코 주가가 가듯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는 이제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감 분야에서 한쪽에서 보고 있고 대안 투자로 이제 에너지 구조 전환 쪽에서 어떤 신재생 쪽도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고 최근에 이제 다시 뜨고 있는 중국의 수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표 종목들도 중국에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탄소 배출권이 이제 7월부터 거래가 되니까 그 관련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력 기업들이나 중국의 철강 기업들도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 꼭 수소나 전기차 ESG 컨셉으로 보시지 말고 중국의 기존의 전통 기업들도 결국에 효율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포스코 같은 기업을 찾아서 묶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ESG에서 아직 SG가 좀 부족한 ESG 준비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 2만 생각을 하시면 꼭 전기차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만 생각하시는데 또 쏠쏠하게 줄이는 쪽에서도 대표 종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멘트 1등이든 철강 1등이든 화학 1등이든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통칭해서 중국의 소비 빅테크만 보실 게 아니고 전통과 첨단 반도체 쪽의 제조기업들의 1등 기업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이 탄소 저감을 할 이런 전통 제조업 중에서 팀장님이 탑픽으로 꼽은 기업이 있어요? 이제 상품화하면 나중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시멘트 1등이 뭐 헤라 시멘트라고 있고 철강은 뭐 바오강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오스틸이라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도 앞으로 할 수 있고 저감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정부 하라는 것들에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각각의 산업들의 뭐 중국판 롯데케미칼, 중국판 포스코, 중국판 한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꼽아놓고 있어요. 그게 꼭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제외하고도 기존의 저감 배출 쪽에 제지 1등도 있고요. 비철금속의 1등 기업들.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을 했을 때 수혜를 보고 살아남게 될 1등 제조업체들에 그렇죠.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리츠라는 상품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쪽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기존의 부동산의 개발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쪽 기업들의 투자보다는 리츠 관련 상품들은 저희가 주목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 그렇게 일찍 투자할 만한 상품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고 아까 인프라 투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대다수는 앞으로는 신형 인프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굴삭기를 써서 땅 파고 이런 쪽 방향보다는 중국에서 이제 신형 인프라라 하면 뭐 5G 기지국이나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를 서쪽에서 동부로 끌어와야 되는 특고압 설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신형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5G는 진행 속도가 좀 더뎠고 기지국이나 이런 투자들이 기대치가 시장에 부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저희가 5G의 이런 대표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GT가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크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CCTV나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또 제조기업인데 이제 그런 쪽도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형 인프라 쪽에서는 좀 새로운 영역 5G나 이런 쪽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